제가 워싱턴하고 뉴욕에 이제 교민 강연을 갔는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살아보시니 미국이 좋으시냐? 한국이 좋으시냐? 60%의 교민은 한국이 좋은데 40%는 미국 최고래요. 저는 미국이 좋다는 분들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영어를 잘해요. 즉 무슨 말이냐? 사람은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들과 사이좋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자와 함께 살면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고통이 시작될 거예요.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은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아이를 낳을수록 매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돼요. 상대방의 언어, 삶의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사이가 좋더라고요. 그게 남자든 그 직업과든 아니면 삶과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인간의 언어, 삶의 언어,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나의 언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나도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좀 즐기고 아내도 아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향,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글에 대한 강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세상이 정글 같아요. 이제 상처를 받으면 동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대요. 실제 동물들은.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야 호흡이 골라져서 치료가 된대요. 그럼 이때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어디서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 새끼야, 야 나와 대화하자고, 야 나와. 그럼 이제 그 동물이 이렇게 하면서 더 깊숙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럼 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더 긴 새꼬챙이를 찾아와가지고 야 나와, 나를 무시해 네가 지금? 그리고는 이제 더 찔러대면은 이제 이 상처받은 동물은 더 깊숙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어두움에 길들여져서 빛이 부담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신 여성분들이나 교제 중인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그 남자가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어디에 얘기 잘 못하는 남자라면 자기 혼자 가만히 쉬고자 하는 공간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건 나를 외면한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들어간 거니 그럼 그냥 내버려 두셔라.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바래다 주려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요.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오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어. 막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는 웃기지 않아요. 그렇나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깜짝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네요. 네, 호르몬이 좀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사랑 이전에 인간의 생활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도파민이 나올 때. 그런데 인간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자존감이 남녀 관계에 되게 큰 키워드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얘가 엄청 당당해. 지가 지 집인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걸을 때 워킹 자체도 이래요. 개인데도 워킹 자체가 얘가 밝고 맑고. 맞아요. 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동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뭘로 평가받냐면 숫자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뜨끔한 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아, 요즘 잘 안 나오시대요. 아, 선생님 요즘 뭐 영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 슈퍼 아줌마는 저보고 왜 텔레비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나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 하는 일로 자기라고 판단하는 게 있대요. 자기의 돈이 자기라고 착각한대요. 사람은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할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맞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입니다. 네, 그 야누라 뭐 그거 하는 에미야. 거 맞죠? 에미야. 에미야 맞아. 에미야, 왜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냐? 저 냉장고 안에 고기는 나 죽으면 끓여줄 거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기억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근데 저분 뭐 하던 분이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 근데 그것은 다 착각이래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에게서 나와요. 인지행동 치료의 전제는요,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인생을 4가지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이 인생은 다 사건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저랑 김상준 선배님과 만났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은 항상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생각이 들었으면 좋은 감정이 들고 더 오래 있으려고 하겠고, 나쁜 생각이 들었으면 나쁜 감정이 들고 멀어지려는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사건이 생각을, 생각이 감정을, 감정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한숨을 후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래본 지가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한 거겠죠. 그렇죠. 또는 손아웅 씨를 본 거야. 그 나한테 나를 보고 한숨 쉰 거야. 뭔가 연애의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 이 사건을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게 돼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건이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어지면서 감정까지 같이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겹나? 내가 지겨워졌나?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사건은 점점 멀어지고 머릿속에는 생각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안한 감정에, 허탈한 감정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귀던 그 사람은 그렇게 재밌었다던데 그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불쑥 행동이 튀어나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행동은 새로운 사건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부부싸움 잘 안 했는데 보통 부부싸움을 하면 양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지쳐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벗어갖고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이프가 얘기를 합니다. 홍균 씨, 양말 좀 세탁통에 넣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이 야,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내 노동의 가치를 몰라주나? 요즘 내가 좀 수입이 좀 줄어가지고 와이프가 저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막 화도 나고 괜히 인상도 막 굳어지고 그랬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나 생각해 보니까 양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양말 일인데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야 되나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감정과 행동이 이어지는가만 구분을 잘 해봐도 해결책이 좀 빨리 나옵니다.
자,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자친구가 한숨을 쉬는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감정이 쫓아올까요? 걱정? 왜 그래? 걱정되겠죠. 그렇죠. 걱정되고 뭔가 좀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잘해주겠죠. 저 사람. 뭐라도 먹을래? 결론이 후련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구의 반은 남자고 어때? 인구의 반은 여자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 아마 제일 고민되는 것 중에서 연애도 뭐예요? 인턴이 필요하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몇 개가 부딪혀봐야 되는데 먼저 여자부터 얘기해드리죠. 여자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 중에 하나가 여자들은 모든 걸 다 말로 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문자의 내용보다 문자의 길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그 한 친구가 남자를 사귀어요. 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야 오늘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따가 같이 저녁도 먹고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치 자기야 보고 싶어. 이렇게 보냈어요 얘가. 그랬더니 남자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오케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 난리가 났지요. 우리 여직원이 오케이를 받는 순간 기분이 매우 상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니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이 멍청한 남자가 이렇게 문자가 온 거야.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너 무슨 일 생겼나 보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어떻게 보냈냐 우리 직원이 응 이렇게 보낸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너무 자상한 문자를 마지막으로 보냈어요. 그래 저녁 맛있게 먹고 일해. 끝났지. 왜냐하면요 남자들은 말로써 하는 것이 별로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로 표현하는 걸 잘 못한다. 우리 딸 이렇게 옛날에 유치원 갔다 오면요 갔다 와서 별 얘기 다 해. 엄마 있잖아 우리 유치원 원장 선생님 있잖아 진짜 웃긴다. 우리 선생님 혼내켰는데 우리 원장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만 미워하는 것 같아. 그 미묘한 인간관계를 다 읽어. 그 미묘한 고용관계도 읽어 6살짜리가. 근데 남자애들 어때요? 아무 생각 없다. 야 유치원에서 무슨 일 있었냐? 맨날 똑같은데? 뭐 이런다. 그런 거 몰라. 그리고 막 왜 우리 시어머니랑 전화하는데 예 알았어요 어머니 예 아유 예 알았어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 딸은 벌써 달라. 와서 이 표정을 읽어. 그래갖고 엄마 무슨 일 있어? 할머니가 뭐라 그래? 이런다 6살짜리 딸은. 근데 걔 오빠는 뭐라 그래? 엄마 500원 주세요. 그러다 뒤지게 두드려 맞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감각을 읽는 것에 대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자한테 제일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남자한테 제일 어려운 말? 자기야 나 뭐 변한 거 없어? 절대 안 보여. 잘 몰라. 남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말 뭔지 아세요? 사랑이 식었지 이런 말 되게 어려워. 사랑을 하면 하지 뭐 식었어 식기는 이런 거 잘 모른다니까 남자들이.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직장 생활을 하건 남자와 사귀건 여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남자들은 뭔가 감정을 읽고 말하고 얼굴 표정을 읽고 말하고 그러는 거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히 알려줘라. 이렇게 말할 때 예. 이러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어때? 귀신같이 알죠, 우리들은. 여자들은. 여자들 쇼핑할 때 보세요. 얼마나 귀신같이 하나. 왜 여자들 3명이서 이렇게 쇼핑 가봐. 그럼 어때? 막 우리는 텔레파시로 대화해. 야, 어머 진짜 이상하지 않니 쟤? 막 이러고 막 욕하고 막 난리가 나. 그러지? 응. 근데 남자들 어때요? 남편이랑 쇼핑 가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나와요. 그럼 남자들은 뭐? 왜? 산다며? 왜 계속 이래. 잘 몰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뭘 원하는지 단어로 정확하게 말할 것.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알아고 정확하게 말할 것. 그럼 남자들은 뭐래요? 그러니까 글쎄 진작에 말을 하지? 말을 하지 이런다니까. 중요한 거 남자들은 또 뭔지 아세요? 그 여자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입을 다물게 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많은 여자들은 입을 다물면요 되게 마음으로 드라마를 써요. 이 사람이 2년 전부터 이름 이상했어. 너도 그거 느꼈니? 그러고 막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드라마 다 써요 여자들은. 그래서 말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잘못된 생각만 고쳐도 너무나 사랑하는 중요한 사람을 떠나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잘 산다는 걸 보통 부자를 잘 산다고 한대요. 근데 부자의 뜻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지 잘 산다는 뜻은 아니래요. 그리고 잘 산다는 뜻은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죠. 결혼하신 분 한 번만 손들어 주세요. 했던 분도 포함해서 손들어 주세요. 아니 번쩍 들어줘 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지금도 내 아내나 남편과 남녀로서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 라는 분 솔직하게 손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자, 경매가 아니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왜 내 집이 사이 좋은 걸 옆집 여자를 보고 손을 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대현 씨는 이제 결혼하신 지는요? 저는 이제 한 12년 됐습니다. 네, 어디 보자. 네,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가 좋으신 편이죠. 네네, 연애도 10년 넘게 하고 결혼 생활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성대현 씨를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요즘요? 요즘. 요즘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보, 뭐 밥 먹어요? 이게 아니고 밥 먹어. 그럼 요즘에 호칭은 별로 없는 거 호칭이 거의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김한석 씨도 손 드셨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호칭하실까요? 한석 씨. 아니면 여보. 한석 씨 여보. 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한 10%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로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누구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뭐 한석 씨라고 하죠. 그리고 뭐 자기야, 그 누구 아빠, 그리고 오빠도 있어요. 오빠라고 하시죠. 오빠. 그리고 이제 천생연분인 분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아요. 애칭을 사용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뭐죠? 설마 허니? 허니, 베이비, 그리고 달링이라고 하죠. 요즘은 미국에서 허니라고도 안 하고 스윗 허니라고 하더라고요. 오, 달달해. 네. 느낌 딱 오잖아요. 느낌 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60년 사셨어요, 올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애칭으로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감동적이죠. 확 와닿는다. 가슴 뜨겁죠. 휴먼이야. 인간. 어머니는 최근에 다른 애칭을 쓰고 계세요. 그 말종이라는 애칭을 쓰고 계세요. 자,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 말종.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사이인데도 60년을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부부는 그래도 오래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오래 지속될수록 관계가 좋기가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 그 오빠하고 그 우리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자, 그래서 지금 오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 오빠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오빠는 그 예전에 있었던 남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엄청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비슷하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이미 해놨어요. 그 오빠가 그 오빠다. 고급스럽다. 물론 오차 범위는 있어요. 아, 이 사람을 만나니 아, 정과 다르구나. 있어요, 분명히. 5%, 10%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읽어드립니다. 김지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혼자서만 보고 싶은 부부와 연인 간의 은밀한 이야기입니다. 스킨십, 그 중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스킨십, 섹스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주제는 편하게 꺼내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도 되게 분위기 좀 무르익었을 때, 또 와인 같은 거 좀 들어갔을 때나 뭐 니네는 좀 뭐 잘 됐니? 뭐 이 정도로 얘기를 꺼내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은밀히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생활이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가 설문조사에 대해서 93.9%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60대 이상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그 삶에서 95.5%로 굉장히 높이 상향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삶의 질이나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한 얘기다. 어떻게 그런 얘기 너무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요. 부부 관계의 질을 위해서 대면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준다는 로맨틱한 남자와 뜨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싶어서 결혼도 했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지나고 나니까 맞벌이와 육아에 지쳐서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사랑. 매일 피곤에 쩔어서 분위기 잡을 틈도 없이 너무너무 잠들기 바쁘고요. 어쩌다 뽀뽀라도 할라치면 서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슬쩍 피해버려요. 이렇게 연인에서 오누이가 된 지 어느덧 7년 차. 우리들의 뜨거운 밤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해질 때가 되니 혹시 우리 남편 이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 너무 매력이 없어졌나 싶어서 한껏 꾸며봤더니 또 예쁘다며 좋은 데 데려가서 칼질하자고 챙겨줍니다. 사실 저희 부부 사이는 스킨십 빼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결혼하면 다 그런다는데 스킨십 없는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요? 네, 아마 이 사연 들으신 분들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썼나? 내가 써서 언제 보냈었나? 101호, 102호, 205호, 807호 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이제 섹스리스 얘기는 뚜껑을 열고 보면요. 보통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들에게는 남 얘기인 듯 내 얘기인 것 같은 이야기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피로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 한 초등학교 또 유치원 이 정도 키우는 분들이 서울살이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과 그 집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사람들이 아기 낳고 키우고 출퇴근하고 이 거리 때문에 너무 피곤해요. 다정한 배우자의 조건은 체력이라고 하는데 체력을 길에다 다 뿌리고 오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녹초가 되는 시간, 가장 에너지가 없는 시간에 서로 이제 만나게 되죠. 이제 애들 어리고 그러니까 뭐 물놀이 해주러 가자 이러면서 이제 뭐 휴가 같은데 이제 뭐 리조트도 가고 막 이제 가잖아요. 해야지. 한번 해야지. 응? 오늘 한번 해야지.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 아침이 되면 오늘은 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날 되면 가기 전에는 한번 해야지. 네, 그런데 놀러가 운전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오면은 그때부터 생각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왜 우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문제가 있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단순하죠. 그 애들이고 놀러 가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걔네 잡으러 다니고 샤워시키고 뭐 먹이고 막 이러면 10시, 11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또 뭐 운동장 달리기 이런 거를 하기가 이제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우리가 로맨스 드라마 같은 거 봐도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사소한 거에서 빠지잖아요. 순댓국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는 다 빼고 순대만 순댓국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순대만 먹는 걸 기억해주고 있다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울 사랑에 빠지고 저는 오이지가 없으면 밥이지 못 먹겠더라고요 했는데 오이지를 밀어주고 오이지를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에 로맨스가 시작됐던 것처럼 나는 정말 양념치킨이 좋다고 10번 박히게 얘기했는데 배달은 항상 후라이드가 와. 이럴 때 무심함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사소한 균열들이 거기서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절당했던 경험, 생일이고 뭐 결혼기념일이고 이래서 딱 했는데 그런 날 딱 거절당하고 다 이렇게 반응이 없었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움츠러들게 만들고 서로 간에 많은 마음의 역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어떤 커플이든지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커플은 초반에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한번 털고 가요. 이렇게. 입을 탁 한번 털듯이 그냥 그 오해였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자를 찾아가는 건데 어떤 부부나 또 오래된 연인들 그런 분들은 중간에 그 먼지털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쌓여가고 그게 이제 나머지 결혼 생활에 견인해 가면서 이제 많은 관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거기다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변이 문제예요. 솔직히 뭐 저는 뭐 미역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일날 아침부터 뭐 햄버거 먹고 컵라면 먹어도 아침에 라면 먹으면 살 안 찌겠다. 좋아. 근데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생일이구나 축하해. 미역국 먹었어? 아니 나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서. 왜 안 먹었어? 아무도 안 끓여줬구나. 미역국도 못 먹는 내 인생 못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그런 한마디들이 원래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게 만드는 되게 많아요. 이 섹스리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가만두질 않죠. 너네 왜 개가 안 생기니? 너 각방 쓰잖아? 나는 된다? 원래 남이에요. 원래 남이 한 집에서 그렇게 사는 게 훌륭한 거지. 인생마다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는 이분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숙면일 거라고 생각해요. 부부마다 신체의 컨디션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는 배우자가 코를 되게 많이 골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둘 다 같이 골아서 서로 고는 소리에 깨시기도 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각방을 쓰는 거는 섹스릭스하고 아주 그렇게 본질적인 연관은 없을 거예요. 다 너무 이렇게 아예 따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각방을 쓰니까 아예 들어가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고 뭐 그냥 하숙하는 것처럼 그런 각방은 각방 아니죠. 각방이어도 진짜 딱 자는 시간만 분리되는 거예요. 애도 같이 재우는 거고 불도 같이 끄는 거고 잠은 같이 안 자지만 거실에서 애들 얘기도 하고 잘 때만 잘 자 이러고 이제 편안한 숙면으로 들어가는 게 제가 말하는 각방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섹스가 없어도요 궁극적으로 굉장히 친밀감을 유지하는 결혼 생활은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떤 몸의 대화가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 라는 것을 두 부부가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화조차를 시도할 수 없다면 각자 배우자가 나름의 추측을 하는 거죠. 이래서 그럴 거야. 내가 아이 낳고 10kg가 불었으니까 내가 여성적으로 매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심하고 추측하는 게 그게 또 두 번째로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연계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섹스는 없어요. 야 우리 오누이 됐어. 어디 가면 이제 우리 친자라고 하자. 서로가 막 이런 얘기를 해. 하면서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부가 과연 친밀하지 않은 부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결국에 이제 섹스리스 얘기는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우리는 왜 이런 컨디션에 놓여지게 됐는가를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관계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별로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연결되는 걸로 많은 분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실종된 스킨십을 찾아올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평소에 잘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또 회복하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막 모텔에 가자고 조명을 막 집에 장미꽃을 쫙 해놓고 막 밤에 막 낮에 하나 반복 설거지 한 번은 안 하다가 막 밤에 막 빨간 조명 켜고 막 새 속옷 막 입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낮에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밤에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건 일주일에 딱 한 개씩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차 같이 쓰시다가 이제 내가 오늘 들어오면서 보니까 차 기름이 별로 없더라. 근데 내일 아침에 뭐 기름 넣고 가려면 막힐 것 같은데 그냥 들어오는 길에 채워놨다. 당신 그 드라이 맡길 거 계속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그냥 오늘 맡겼다. 그냥 이런 거 하나 알아차리는 거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부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소하게 하나씩 하지 않았던 것 속에서 얘기 나올 때 있잖아요. 나 당신 다정한 줄 알고 결혼했는데 다정이랑은 상관이 없어. 쇼였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그럴 때 좀 상대방의 그 말을 좀 받아들여 주시는 제스처라도 좀 하셔야 돼요. 미안하게 됐다. 그래도 뭐 다른 장점이 있잖아.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좋은데 꼭 이렇게 나니까 살아주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탁 리젝이 되는 거죠. 한마디 더 덧붙여 주셔야죠. 그리고 너니까 나랑 살아주는 거 나도 알아. 여기까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정말 닭살 돋아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솔루션 중에 이 솔루션이 아마 가장 어려우실 거라고 제 예상이 되거든요. 서로 미소 짓기예요. 돌아보시겠죠? 차라리 내가 5만 원을 주겠다. 보통 이럴 만큼 부부간에 미소 짓는 거 굉장히 쑥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미소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교감과 메시지를 주거든요.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미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달돼요. 남편들이 어쩔 때 또 많이 서운하냐면요. 아기 낳고 미소 엄청 짓잖아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미소 짓고 애착을 형성한다고 그러다가 남편이 말 시키면 뭐? 크게 말해. 그냥 이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냥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이 오냐 이거 말고 잘 잤어? 이렇게 미소. 퇴근했을 때 일찍 왔어요. 오랜만에 일찍 왔어. 그럼 일찍 왔네 미소 지으면 돼. 잘렸냐? 그다음에 알아차려주기인데요.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뭔가 생각 많아 보이는 얼굴이다. 이거 알아차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배려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외식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먹고 싶은 걸로 골라. 지난번에 엄마는 맨날 우리한테 맞춰주잖아. 그러니까 엄마 먹고 싶은 거로 이번에는 먹어 무조건. 매워도 먹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배려죠. 그다음에 마지막 뭐냐면
아주 사소한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손을 푸셔야 돼요. 머리 쓰다듬어 주기. 반려견에 하시는 거 반만이라도. 좀 건덕지를 만들어야죠. 어깨 되게 뭉쳐 보인다. 아니, 괜찮은데? 아니야, 딱 뭉쳤어. 앉아봐.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괜히 귀 한번 만지고. 여러분, 그 처음에 연애하셨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난 정말 너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만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그런 황홀한 경험이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그래서 사소한 터치를 좀 있어서 해주시라. 분명히 처음엔 거부하실 거예요. 왜 이래? 전기 오르잖아 막 이러고 이러시겠지만은 그럴 때 절대 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지켜주셔야 될 매너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떨 때의 매너냐면요. 우리가 운영을 재개합시다. 이러다 녹슬겠소. 이래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관계 대시를 해요. 또 굉장히 소원했더니 관계를 재개하고자 한쪽이 대시를 해서 들어올 때 나는 느끼는 전혀 오늘이 아니다 라고 할 때 미안해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까지만 거절을 하면은 상대방은 영원히 거절감을 느껴요. 반드시 오늘 거절할 때는 다음을 꼭 예약해 줘야지 돼요. 처음에 썸 탈 때도 다음 주 수요일 어때? 죄송해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목요일은 어떠세요? 라고 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은 있지만 못 만나는 것과 만날 마음이 없지만 돌려 말하는 건 되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킨십에 있어서도 내가 오늘은 아닌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주 날이 좋을 것 같아. 나를 다음을 좀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특히 굉장히 관계가 뜸했다가 다가갔지만 거절당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자존감 상실과 수치심, 성적인 모멸과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용기 내서 다가왔을 때는 훨씬 더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예약하는 어떤 배려를 서로 간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사연에선 어떤 게 있었냐면요. 아내분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너무 피곤하니까 제 남편을 요거를 이제 계속해서 거절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이 뭐라고 그때 얘기했냐면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내가 딴짓해도 너 할 말 없는 거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렇게 다가갈 때도 되게 매너가 있어야 되죠. 성적인 비하나 외모 비하를 부부 사이에서 진짜 하지 않으셔야지 돼요. 나 여기 여보 나 여기 허리 여기 조금만 눌러줘봐. 너무 뻐근하다. 허리가 있었어? 아니 미안한데 내가 허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좀 너의 허리를 좀 알려주겠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돼요. 또 우리 남편들도 이렇게 배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여보 그거 뭐 양복 터질 것 같은데 뭐 인부복이라도 입고 출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한 그 농담처럼 그런 게 마음에 남아요. 성적으로 매력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비하 발언들을 금지해 주시는 거 이거 부부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살면 되지. 죽는 것도 아닌데 나 누가 만지는 거 싫어해요.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결국에 그 몸의 대화라는 건 단순한 몸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완전한 자기 개방의 경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의 정도가 누군가와 정말 원만한 성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로 지표가 나뉘게 돼요. 결국에 심리적으로 깊은 심연의 놀라운 경험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왕 결혼한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자, 3가지 실천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평소 낮에 잘 하셔야 되는데 상대의 필요를 딱 일주일에 1개만 기억해서 맞춰주자. 2번째, 괜히 한번 끌어안자. 네, 3번째, 다가올 때 무한하게 만들지 말자. 요 3개만 우리가 좀 해주셔도 이 문제들을 풀어갈 또 하나의 실마리들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씩 찾아가실 테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실타래가 다 풀려있는 어느 날에 서 있는 이 부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팬데믹 시대. 집에 있는 시간 많이 늘어나셨죠. 늘 팬데믹 이전에는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가족이랑 있는 시간이 그렇게 꼭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팬데믹 시대에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왜 불편할까요? 그리고 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있는데 왜 불편하지?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게 가족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는 건 결코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보내는 시간이 팬데믹 이후 하루 평균 90분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고 청소년 사이버 센터를 통한 청소년 상담이 30% 이상 늘었고 그중 가장 많이 늘어난 상담 분야가 바로 가족 문제, 무려 7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불편한 건 당신만이 아니란 뜻이죠.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가족도 타인입니다. 내가 아니죠. 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을 대할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죠? 예의와 격식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무례함이 있다고? 격식 없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네, 엄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가정들을 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끼리 그렇습니까? 당신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아주 작고 사소한 조치로 인해서 그리고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옷입니다. 옷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약간 더 갖춰 입어보세요. 목이 완전히 늘어난 티셔츠. 저도 집에서 많이 입습니다. 3주 연속 같은 옷 입기. 저희 딸이 많이 하지요. 채원아, 경품으로 받은 그 티셔츠 제발 일주일만 입자. 3달을 입어. 3주도 아니고 3달을. 야. 팬데믹 이전에는 아주 짧은 시간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배, 6배 늘어난 5시간, 10시간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짜증스러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왜 우리가 덜 불편함을 느끼는 거 그리고 왜 덜 짜증이 나는지 아세요? 바로 옷차림 때문입니다. 서로 갖춰 입었거든요. 이 갖춰 입은 것 때문에 서로에게 더 갖춰서 얘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재미있게도 4계절이 모두 있는 경우에 겨울보다는 여름에 같은 쾌적한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짜증을 많이 내게 됩니다. 왜? 여름에 덜 갖춰 입게 되거든요. 옷이 얼마나 중요한간 그건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옷차림부터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는 갖춰 입으시는 것, 그리고 좀 바꿔보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일상적으로 공동적으로 하는 생활에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직장 상사가 언제 나를 괴롭힌다는 느낌을 혹은 정말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려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하나요? 시키는 일이 많아서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나를 괴롭힌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부를 때라고 합니다. 시도 때도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예측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더 강하게 들어가 있죠. 갑자기 날 불러서 이거 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불쑥불쑥 나에게 지시나 명령을 하달해서 나의 스케줄이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꼬여버리게 만드는 사람들. 계획을 촘촘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가족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공동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예측이 서로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은 언제 먹고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를 오늘이 아닌 어제 한번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일 몇 시에 내일 무엇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사춘기 자녀를 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자아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예고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서로 더 많이 길게 여유를 두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계획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식구라는 말입니다. 같이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이든 오래 쓰다 보면 그 말이 오히려 행동을 지배할 때가 있죠. 식구는요, 같이 밥 먹는다는 사람이라는 뜻 때문에 같은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4명의 사람이 밥을 먹고 싶은 시간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쯤은 먹고 싶은 시간에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재밌는 건요. 먹고 싶을 때 네가 꺼내서 알아서 먹어, 알아서 치우고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자기가 차려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싫어했던 아이들이 의외로 이거 괜찮은데 하루에 한 끼쯤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따로 한번 밥을 먹어보면 나중에 같이 먹는 시간도 기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로나로 우리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무조건 같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나 아니면 고정관념에 있는 걸 따로 한번 떼어보는 거죠. 세 번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선, 우리말에 참 재밌는 표현이죠. 선을 넘는다는 표현을 언제 쓸까요? 침범하면 안 되는 사적인 공간이나 아니면 시간을 침해했을 때입니다. 사람마다 침범받기 싫어하는 자기의 심리적 공간이 있어요. 이런 선 긋기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예전에는 2인용 책상에 앉았습니다. 저도 재미있게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자마자 저의 친한 짝과 여러 가지 장난스러운 얘기를 나누다가 한 3교시쯤 지나가니까 첫날 선을 긋더라고요. 물론 그 선은 저의 수십 년 전 선배들도 그 책상에 거왔던 선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갓 들어온 학생들이 왜 그 선을 정확히 서로 걷을까요? 서로 넘지 않아야 될 선이라는 것을, 즉 나를 지키고 나의 사적인 공간들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라고 해도 그런 공간이 있음을 우리가 한 번쯤 배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집은 방이 작아요. 혹은 몇 개 없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공간에 있는 작은 영역에 명칭을 붙여주신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소파의 한 구석이라도 그 공간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것만으로도 나의 사적 공간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배려심을 서로에게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팬데믹 시대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수록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옆 부서나 혹은 옆 책상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 살짝 도움을 주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크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마워 김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가장 하지 않는 말을 연구해 보면 고맙다는 표현이에요. 가족들끼리 왜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할까요? 쑥스러워서 그렇죠. 그런데 쑥스러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쓰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애칭이에요. 감사해도 가족들끼리 애칭을 붙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꽤 오래전에 유재석 씨가 생유라고 하는 재밌는 감사의 애칭을 쓰는 걸 보고 저도 학생들한테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유라고 하는 표현을 저에게 들은 저희 학생들은 내 지도 교수님이 나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의미도 받아들이고 재미있어 하기도 합니다. 저희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면 감사하다라는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 분명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즉 너무 진지해서 쑥스러울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걸 애칭을 통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팬데믹 시대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현명하게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3가지. 첫 번째는 약간 더 갖춰 입어보세요. 둘째, 공동적으로 하는 생활에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세 번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끼리 모든 시간을 공유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그리고 그걸 꼭 같이 해야 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우리가 버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해보는 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가 끝나고. 자, 우리 힘든 아이들만 보여주고 돈을 받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오히려 뭔가 후원자들에게 좋은 강연 콘텐츠를 주고 그걸 강연화해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유도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키지도 않은 건데 제가 막 이걸 하자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러한 현상을 영어에서는 OGR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오지랖이에요. 맞아요. 오지랖. 맞아요. 저 오지랖 좀 있어요. 오지랖.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지랖을 펴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뭐 우물 파거나 학교 짓는 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내전 지역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좀 많이 갔다. 이게 내가 내전 지역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고 총을 쏘고 막 이러는 건데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우간다로 100만 명의 난민이 왔는데 그 난민 캠프에 가서 이야기들을 강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난민촌에서 뭘 봤냐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요. 아이에게 내전이래요. 그리고 그 내전은 아이 안에 있는 셀프텔러와 자기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소년병이 돼버렸어요. 부모에게 보호받아야 할 때에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아이는 얼른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 아이가 돼버렸다. 어른 아이. 이게 바로 어쩌다 어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처럼 보호를 받고 어린아이 때 좀 응석도 부리고 어린아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됐다고요? 어른아이가 됐어요. 근데 이 어른아이는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다가요. 관계를 맺으면 드러난대요. 그게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뭔가 업무가 아닌 좀 친밀하고 중장기적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이렇게 드러난대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그림을 좀 하셨어요. 이 그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환원을 하시고 무소유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현명하시게요. 아버지가 그림을 좀 하셨어요. 이 그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환원을 하시고 무소유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현명하시게요. 아빠가 이제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럼 얼른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망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를 내버려 두고 내가 여기서 도망간다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계속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김미자. 그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2학년, 저 1학년. 그러면 그 김미자가 이 무서움에 떠는 동생을 보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괜찮아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렇지만 김미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네가 남잔데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아빠가 술 먹고 오면 맨날 도망가? 넌 겁쟁이야.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저는 얼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이가 먹고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도망가 버리고. 저 사람하고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사실은 조금 싸우고 뭔가 좋아져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다가 어른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사회활동은 어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야, 너는 뭐 겉은 막 번드르르한데 너는 왜 그러니? 저는 우리의 굳어버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주면 좋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 뭐죠? 네가 이 힘든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연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자기의 콜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위로받지 못한 사연은 이거는 그냥 사연입니다. 그리고 사연 많은 인생, 사연 많은 집안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 기억을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건 자기의 지워지지 않은 힘든 정도의 추억을, 기억을 안아주는 거랑 유사하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효과가 괜찮답니다. 예, 그리고는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에게 자기가 괜찮니?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괜찮니? 괜찮아. 지금 얼굴 표정은 뒤져버려라. 자,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분 동성이면 한번 안아주시고 이성이면 한번 안아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압수도 하시고 허그도 한번 하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난민들이 난민촌에 오잖아요. 그런데 고향이 좋아지면 100%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땅이 아니라 사람 사이인 것 같아요. 친정집이든 시댁이든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린 추석에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가 난민촌에 좀 좋은 집 짓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향들이 내전이 끝나고 나와 내가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부모의 사이가 좋아지면 자식들은 밖에서 다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